페라리 내부에서 무언가가 깨졌고 내부적으로 분열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트랙에서 일하는 직원들과 마라넬로에서 일하는 직원들 사이에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서르는 페라리의 몇몇 엔지니어들과 논의했습니다. 오늘 비디오에서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베르스타펜이 올해 타이틀을 우승할 가능성을 깎아내리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비디오의 끝에서는 페르난도 알론소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스톤 마틴은 그 스페인 선수가 무엇을 결정할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꼭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팀이 승리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로 붉은 원을 그린 싱가포르에서 페라리는 겨우 12점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르클레르는 6위, 해밀턴은 8위였으며 해밀턴은 심판들에게 5초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내부 시뮬레이션이 긍정적인 신호를 주었지만 첫 번째 연습 세수팀은 심각한 위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F-25는 바닥에 과도한 마모로 실격될 수도 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긴급 해결책을 찾기 위한 평소와 같은 경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르클레르는 경기 후 애매한 표현 없이 팀을 강하게 비판했으며 특히 킴이 안토넬리에게 패배한 후에 그랬습니다. 반면 해밀턴은 브레이크와 씨름했고 마리나 베이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으며 명백한 문제가 있었고 알론소를 막기 위해 트랙 한계를 넘은 것으로 심판들로부터 벌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술적 문제 뒤에는 더 많은 구조적 균열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공장의 엔지니어 그룹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마테오 토그니날리가 이끄는 트랙팀이 있으며 그는 수년간 레이스 주말의 운영 중심이었습니다. 토그니날리는 뛰어난 기술자이지만 폭발적인 성격으로 묘사됩니다. 그는 페라리 피트월에서 가장 강력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 몇 달 동안 그의 권력이 내부 균형을 깨뜨릴 정도로 커졌습니다. 사실 페라리에서는 트랙에서 결정하는 사람과 마라넬로에서 일하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략적 측면과 엔지니어링 측면의 두 가지 영혼을 가진 페라리 사이에 연합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오늘날 저울이 한쪽으로만 기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싱가포르에서 프레데릭 바서르는 토그니날리와 매우 격렬한 논쟁을 벌였을 것입니다. 명확한 신호입니다.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고 팀 책임자는 상황을 다시 장악해야 합니다. 기술자 그룹이 너무 강력해지면 방향성을 잃게 되고 페라리는 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18번의 그랑프리에서 페라리는 단지 5번의 포디움과 승리가 없습니다. SF-25의 잠재력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고 단순히 성능의 문제가 아니라 비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느낌입니다. 해밀턴 본인은 내부 브리핑에서 바서르에게 시뮬레이션 데이터에 비해 너무 자주 무시되는 파일럿의 피드백에 더 중점을 둘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챔피언을 7번이나 차지한 선수조차 페라리의 방법을 의심하기 시작한다면 뭔가가 바뀌어야 하며 그것도 빠르게 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사이에 피아와의 관계에서도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마라넬로에서는 연맹에 과도하고 빈번한 검사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비난은 아니지만 널리 퍼진 감정에 관한 것입니다. 페라리는 지속적으로 감시당하고 하고 느끼며 최소한의 제재라도 받을까봐 초보수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분열된 엔지니어들, 좌절한 파일럿들, 엄격한 감독 속에서 페라리 2025는 완전한 정체성 위기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서르는 이제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6년 포뮬러 1이 새로운 규정으로 근본적으로 바뀌기 전에 내부 균형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페라리가 타이틀을 다시 놓고 싸우고 싶다면 시뮬레이터에서 구매하거나 설계할 수 없는 즉 단결력을 먼저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공장과 트랙의 엔지니어들과의 관계를 화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페라리 내부에 마찰이 있기 때문에 2026년을 위해 지금 해결해야 하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바서르와 토그날리 간의 직접적인 충돌이 있었으며 팀 전체에 적합한 유일한 방향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바서르는 확실히 단 한 명의 엔지니어가 권력을 갖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의 철학입니다. 그는 페라리의 다양한 기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엔지니어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같은 루이스 해밀턴도 페라리를 바꾸고 싶어합니다. 어떤 방식인지 봅시다. 7회 세계 챔피언에 따르면 페라리는 사고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싱가포르의 참사 이후 루이스 해밀턴은 더 이상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공공장소나 마라넬로의 비공개 회의에서도 해밀턴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 페라리가 위대함에 도달하고 싶다면 새로운 내부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이는 라우렌트 매치가 이미 레드불에서 성공적으로 가져온 철학입니다. 그러면 질문은 불가피합니다. 해밀턴은 바서르에게 레드불을 모방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까? 이 영국 드라이버는 팀의 발전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했습니다. 18경기에서 승리가 없는 후 페라리는 제조사 순위에서도 3위를 잃을 위험이 있으며 이런 팀에게는 단순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월요일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해밀턴은 페라리 경영진에게 실제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팀이 개선해야 할 정확한 지점을 트랙뿐만 아니라 작업 방법에서도 지적했습니다. 몇 달 전 기자회견에서 해밀턴은 페라리가 완전한 체제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그 자신이 각 분야에서 그들과 맞서야 한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우아하게 말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해밀턴은 언론에 명확히 말했습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은 운영상의 오류로 인해 세션을 최적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부적으로 그것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구 뒤에는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해밀턴은 마라넬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신중하게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파일럿의 의견은 충분히 경청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오스틴 주말 이전에 해밀턴은 주요 기술 책임자들과 이미 회의를 가졌으며 레이스 주말 동안 개인적으로 수집한 수정 목록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경험에 기반한 수정, 숫자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핵심에 도달합니다. 해밀턴은 페라리가 파일럿의 피드백에 더 많은 비중을 두길 원합니다. 오늘날 기술적 결정은 거의 전적으로 시뮬레이터 데이터에 기반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해밀턴은 인간의 요소를 프로젝트의 중심으로 되돌리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러 번 말했듯이 숫자가 차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이게도 해밀턴은 이번 시즌에서 르클레르에게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지금까지는 여전히 가장 많은 승리를 거둔 파일럿이며 메르세데스에서 오랜 세월 동안 성공적인 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완벽하게 알고 경험을 있습니다. 사용하여 자신의 한계에 안주하고 있는 페라리를 뒤흔들고 싶어합니다. 여기서 페라리의 전 스포츠 디렉터였던 로랑 메키가 등장합니다. 그는 레이싱 불스를 거쳐 레드불로 갔습니다. 그는 해밀턴이 요구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크리스티안 호널 팀 리더로 교체한 후 헬무트 마르코는 로랑 메키와 함께 팀이 더 많은 상식을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더 이상 시뮬레이터에 맹목적으로 의존하지 않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막스 페르스타펜은 연초에 자신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고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레드불이 그의 트랙 위에서의 감각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위험을 감수하고 기계적 또는 전략적 결정을 독립적으로 내리도록 허용합니다. 결과가 스스로 말해줍니다. 그의 선택은 새로운 승리와 순위에서의 인상적인 반전을 가져왔습니다. 결과는 시즌 중반에 4위를 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레드불은 이제 페라리와 불과 8점 차이입니다. 완전한 방향 전환이며 적어도 부분적으로 메키와 그의 새로운 접근 덕분입니다. 그렇다면 반성은 불가피합니다. 라랑 메키가 레드불의 사고방식을 몇 달 만에 바꿀 수 있었다면 왜 페라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가? 해밀턴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확신하며 즉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마라넬로의 신중함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결정은 걸러지고 논의되고 천번승이 됩니다. 하지만 포뮬러 1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이미 잃은 것입니다. 그리고 2026년은 진정으로 변화를 용기 있게 시도하는 사람들에게만 보상하는 기술혁명과 함께 다가오고 있습니다. 해밀턴은 페라리에 새로 온 것이 단지 미주목을 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신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페라리를 승리팀으로 변모시키려면 다른 철학이 필요합니다. 더 적은 관료주의, 실수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파일럿에 대한 신뢰를 높입니다. 라랑 메키는 레드불에서 이를 증명했으며 해밀턴은 마라넬로에서 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바세우르가 그의 말을 들을 용기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시점에서 실패와 다시 승리로 돌아오는 차이는 그것에 달려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밀턴은 지금 페라리 시절의 세바스찬 베텔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으며 내부 정치가 마라넬로를 파괴하고 있으며 이제 해결되고 있지만 문제는 SF25뿐만 아니라 작업 방식에도 있습니다. 차량은 예상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업데이트는 효과가 없고 파일럿은 경청되지 않습니다. 페라리는 몇 달 동안 잘못된 철학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스파에서 후방을 근본적으로 변경하고 새로운 서스펜션을 도입했지만 아무런 개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불균형적이고 예측 불가능하며 여전히 르클레르와 해밀턴의 요구하는 거리가 먼 차량으로 이들은 수주동안 진정한 공기역학적 업데이트를 요구하고 있으며 단순한 세부 수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마라넬로 내부에서는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으며 기술 부문 간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으며 의사소통이 느려지고 있으며 의사결정 과정이 번거롭습니다. 내부 붕괴의 위험을 본 해밀턴은 상황을 장악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먼저 여름 휴식 기간 동안 상세한 문서와 함께 팀워크, 조직, 부서 간의 소통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주 동안의 두 번째 보고서는 메르세데스의 일부 관리 방법을 모방하여 내부에서 페라리를 개선하고 개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심 문제는 프레데릭 바세우르의 두려움입니다. 프랑스 팀 리더는 이미 과거에 그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적이 있는 존 엘찬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내부 균형을 건드리기를 원하지 않으며 따라서 팀은 멈춰있고 주력 파일럿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상황은 2015년의 세바스찬 베텐의 상황을 약간 상기시키지만 그때와의 차이점은 현재 페라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텔은 2015년에 적어도 기회가 주어질 때 이길 수 있는 견고한 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해밀턴은 제한이 많은 만차와 아직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한 환경 속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해밀턴은 포기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이 팀에서 엄청난 잠재력을 봅니다. 저기에 있는 열정은 다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움직이는 많은 부분을 가진 거대한 조직이며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영역에 도전하고 모두를 특히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을 독려하는 것이 제 임무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페라리는 라이코넨, 알론소, 베텔과 같은 챔피언을 보유했지만 그들 중 아무도 타이틀을 따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명단에 다음으로 올라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지도자로서의 무거운 말이지만 또한 좌절한 사람으로서의 말입니다.
진짜 질문은 해밀턴이 20년 동안 내부의 모든 혁신을 억누르고 있는 이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해밀턴이 인내심을 잃는데 얼마나 걸릴 것인지 자문해야 합니다. 만약 그 역시 베텔과 알론소를 좌절시켰던 똑같은 구조에 굴복하게 된다면 그것은 단 한 가지를 의미하게 됩니다. 페라리는 아직 변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르클레르에 대한 바세우르의 첫 번째 변호가 도착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르클레르의 매우 직설적이고 마라넬로 팀에 대한 비판적인 표현 방식에 대해 많은 비판을 들었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실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세우르는 그를 옹호했습니다. 제조사 순위가 명확히 말해줍니다. 페라리는 아직 3위지만 레드불은 이 경향을 계속 유지한다면 베르스타펜 혼자서도 마지막 경주에서 페라리를 추월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2025 시즌을 기술적, 전략적 실패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샤를 르클레르는 예선 후 실망한 모습이었습니다. 주말은 좋은 시작을 보였지만 자유연습 이후 강제로 조정된 세팅이 다시 한번 차 전체를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모나코 출신의 그는 SF25를 운전하기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경쟁력이 있다고 믿었던 프로젝트에 대한 운전사로서는 무거운 말입니다. 한편 해밀턴은 성능 면에서 르클레르에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최근 주말 동안 그는 격차를 줄였고 오스틴에서는 두 사람 중 누가 이 복잡한 단자식 자동차와 가잘 균형을 찾고 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테스트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랩타임 외에도 페라리의 진정한 문제는 드라이버, 기술자 및 팀 프린시펄 간의 관계입니다. 이 점에 대해 프레데릭 바세우르는 공개적으로 개입하여 몇 주간 어느 때보다 취약해 보이는 환경에서 침착함과 단합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이 때문에 바세우르는 르클레르와의 관계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샤를은 팀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서로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완전히 신뢰합니다. 그가 팀에 엄격할 때 그는 항상 돕기 위해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건설적인 태도이며 무언가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몇 주 동안 한 르클레르의 말에서 균열의 신호를 본 사람들에게 보내는 직접적인 메시지입니다. 사실 바세우르에 따르면 그의 비판은 실망의 신호가 아니라 참여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바세우르는 해밀턴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루이스는 엄청난 동기부여를 가지고 도착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환상적이었지만 진정하고 메르세데스가 어떤 면에서는 더 나은 반면 페라리가 다른 면에서는 더 나은 점을 이해해야 할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세우르는 오늘날의 관계가 어느 때보다도 견고하다고 응고하도 안심시킵니다. 바르셀로나 이후로 그는 완전히 집중하고 있으며 팀과의 통합이 개선되고 있고 팀도 그와의 통합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서로 융합해야 합니다. 자는 그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도 나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내가 팀의 성능 향상에 온전히 집중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세우르는 팀 내에서 차분함을 가져오려 하고 있으며 페라리 내부에서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진 여러 엔지니어들을 관리하고 해밀턴과 르클레르의 요구를 충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페라리 드라이버의 계약이 만료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사실 샤를 르클레르와 루이스 해밀턴 모두 팀이 마침내 그들에게 우승할 수 있는 차를 제공할 수 없다면 2026년에 페라리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은 이미 일정에 잡혀 있습니다. 사실 바세우르가 받고 있는 압박은 2026년에 규제혁명이 일어나 페라리가 앞에서 강해지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마저도 놓치게 된다면 그 결과는 치명적일 수 있으며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르클레르와 해밀턴 모두 26년 모나코 그랑프리까지 자신의 미래를 평가할 것입니다. 사실 르클레르와 해밀턴의 운명은 초기 8번의 그랑프리에서 차의 경쟁력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날짜까지 페라리가 타이틀을 놓고 경쟁할 수 있을 만큼 경쟁력을 갖춘다면 그들은 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해밀턴의 경우 2020년 말에 만료되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면 은퇴 가능성 또는 다른 곳에서의 상징적인 마지막 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르클레르의 경우 결코 승리하지 못할 프로젝트를 기다리는데 지친 마라넬로에서의 7시즌 후의 극적인 작별을 의미합니다. 최근 소문에 따르면 그의 측근은 이미 메르세데스, 레드불, 에스턴, 마틴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SF26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B플랜이 준비되었다는 신호입니다. 페라리에게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르클레르를 잃는 것은 자신의 아카데미의 상징적인 드라이버이자 팀의 미래가 되기 위해 마라넬로에서 성장한 남자와의 작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재건을 이끌기 위해 기록적인 계약을 체결한 해밀턴을 잃는 것은 엄청난 이미지 타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체 시나리오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맥라렌의 주력 드라이버인 오스카 피아스트리가 르클레르와의 교환 가능성에서 유력한 후보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사실 르클레르는 호주인이 페라리로 가야 하는 경우에만 맥라렌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스카 피아스트리는 페라리에 대한 일정한 호기심을 숨기지 않았으며 그의 매니저인 마크 웨버를 포함한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이미 초기 탐색적 접촉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마라넬로의 시선은 두 명의 젊은 재능에 머물러 있습니다. 올리버 베어맨은 이미 하스와 함께 경주를 했고 페라리 경영진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영국인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제다에서 열린 설린 사우디아라비아 그랑프리에서 카를로스 사인츠를 대신하여 놀라운 성과를 냈던 것과 사우버의 브라질 신예인 가브리엘
보르토레토가 있습니다. 둘 다 페라리의 잠재적인 후계자로 가까이에서 모니터링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페라리는 역사적인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두 명의 톱 드라이버를 유지하고 그들 주위에 경쟁력 있는 팀을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잃고 규제의 대대적인 변화 시점에 다시 시작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페라리의 오스카 피아스트리가 온다는 소문 뒤에는 페라리도 맥라렌도 안도 아닌 레드불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후안 파블로 몬토야가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맥라렌 내부의 긴장된 분위기에서 시작됩니다. 싱가포르 그랑프리 출발 당시 랜도 노리스와 피아스트리의 접촉이 두 드라이버를 결속시킨 듯한 완벽한 균형을 깨트렸습니다. 처음으로 워킹팀은 내부적인 균열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피아스트리는 사고 후 매우 분명했습니다. 특정 교전 규칙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소문이 많아졌습니다. 일각에서는 호주 출신인 그가 미래를 위해 다른 선택지를 고민 중이며 특히 마라넬로를 주시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몬토야에 따르면 이러한 소문은 우연이 아닙니다. 맥라렌의 문제를 일으키고 상황을 혼란시키기 위한 큰 움직임입니다. 토토 울프가 페르스타펜과 했던 같은 게임입니다. 실제 협상은 없었을지도 모르지만 소문만으로도 모두가 이야기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피아스트리 페라리 이야기는 계획된 유출일 수 있습니다. 팀에 압박을 가하고 내부 긴장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된 유출입니다. 실제로 계획은 항상 동일합니다. 레드불 혹은 그들을 위해 누군가가 소문을 흘립니다. 미디어가 확대하고 맥라렌 내부에 혼란이 생깁니다. 포뮬러 1에서는 많은 경우가 발생했으며 작은 미디어 스파크가 경쟁팀의 심리적 균형을 깨는 전략적 무기로 사용되었습니다. 타이밍은 우연이 아닙니다. 맥라렌은 이미 제작자 타이틀을 획득했지만 이제 서로 경쟁하는 두 드라이버와 단결을 유지하려는 팀 대표 안드레아 스텔라와 함께 복잡한 시즌 결말을 처리해야 합니다. 오스카가 정말 강하고 다른 팀들이 그를 원한다고 생각한다면 이 소문은 그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맥라렌에게 말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날 원한다면 날 존중해주세요. 사실 몬토야에게 말한 이 디테일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정치적 전술에 관한 것이며 최근 노리스와의 마찰 이후 팀 내 그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미디어 압박이 중요합니다. 몬토야는 맥라렌에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도전할 수 있어야 하며 존중과 자유도 필요합니다. 아부다비 이후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 통과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포뮬러 1의 정신이 아닙니다. 맥라렌에서 미디어 폭풍이 만들어지고 주로 피아스트리가 페라리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하며 내부 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는 동안 이 메시지를 흘린 레드불은 페르스타펜이 비록 약간의 방식으로지만 드라이버 챔피언십을 위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맥스 자신도 그것을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실 맥스 페르스타펜은 싱가포르 이후 분명히 말했습니다. 월드 챔피언십을 승리하려면 지배해야 하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페르스타펜은 63점 차이로 잔드보르트 이후에는 100점 이상이었습니다. 6경기 3스프린트 레이스가 남아있으며 챔피언십은 여전히 수학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페르스타펜 자신도 희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승리해야 하고 지배해야 하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에 너무 많은 점수를 잃었습니다. 이제 명확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경기를 하나씩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한다면 맥스 페르스타펜은 월드 챔피언십을 재개했을 뿐만 아니라 레드불 내의 커리어도 구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기술 감독 피에르 와시는 불안하고 긴장하며 거의 한계에 달했다고 묘사되었습니다. 이제 몬차, 바쿠, 싱가포르 이후 패독에서 그의 얼굴은 다시 웃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레드불이 새로운 하체를 도입한 몬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페르스타펜은 폴을 차지하고 경기를 지배하며 진정한 회복의 첫 신호를 보였습니다. 그 후 바쿠가 도착했으며 또 다른 첫 포지션에서의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싱가포르에서는 팀이 새로운 프런트 윙을 장착했으며 맥스는 러셀 뒤에 두 번째로 끝냈지만 두 맥라렌 앞에 있었습니다. 3경기, 3개의 무거운 결과, 그리고 무엇보다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레드불은 죽지 않았습니다. 2025년 대부분 동안 와시는 포뮬러 1에서 가장 많은 압박을 받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에이드리언 유이의 유산은 무거웠으며 크리스찬 호너가 7월에 떠난 후 그가 레드불이 여전히 승리하는 모노포드를 개발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팀 대표로서 로랑 매치의 도착은 질서를 가져왔고 피에르 와시와도 균형을 되찾았습니다. 즉 중요한 점은 페르스타펜이 오늘날 기술적 권한을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출처에 따르면 맥스는 사실상 설정의 모든 세부 사항을 결정하며 종종 시험과 경기 사이의 공기역학적 선택도 지시합니다. 로랑 매치는 그에게 백지를 주었으며 뒤는 페라리 시대의 슈마어나 메르세데스의 황금기 동안에 해밀턴을 떠올리게 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사실 이제부터는 페르스타펜이 드라이버 시장을 주도합니다. 2026년 초에 그는 새로운 차를 테스트할 것이며 첫 5대 6개월 동안 그가 원하는 곳을 이해하게 될 것이며 그 시점에서 모든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대안은 메르세데스 또는 에스턴 마틴입니다. 메르세데스는 이미 러셀과 키미 안토넬리라는 두 명의 실력 있는 드라이버가 있으며 에스턴 마틴은 2026년에 혼다 엔진과 에이드리언 유이 기술 부서가 있을 것이므로 그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완벽한 복귀가 될 것입니다. 혼다 엔진은 페르스타펜을 챔피언으로 만들었으며 에이드리언 유이의 천재성은 모든 타이틀에서 그를 동반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랜스 스트롤이나 페르난도 알론소 대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사실 페르난도 알론소는 44세이며 422개의 그랑프리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아직 멈출지 계속할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두 번의 월드 챔피언은 이미 자신의 커리어를 어떻게 마무리할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희망대로 진행된다면 그의 마지막 시즌은 2026년 월드 타이틀로 에스턴 마틴 혼다와 함께할 것입니다. 알론소는 2001년부터 포뮬러 1에 참여하고 있으며 새 세대 드라이버를 경험했으며 포뮬러 1이 V10 엔진에서 하이브리드 파워 유닛으로 변하는 것을 목격했고 44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경기에서 최고 중 하나입니다. 페라리, 맥라렌, 그리고 알파인으로 돌아온 후 오늘날 그는 에스턴 마틴 프로젝트의 기둥이지만 그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말했습니다. 차가 경쟁력이 있다면 승리를 위해 싸우며 무대를 떠나고 싶습니다. 메르세데스의 전 엔진 디렉터였던 카웰은 현재 에스턴 마틴에서 팀 프린시펄로 일하고 있으며 이것이 팀에 필요한 전환점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2026년과 2027년을 준비하기 위해 강하게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목표는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차를 만드는 것입니다. 카웰은 그의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이점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모두에게 모범이 되며 차에 탈 때마다 더 젊어 보입니다. 그리고 2023년에 그는 8개의 포디엄을 차지했으며 이는 모두 에스턴 마틴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에스턴 마틴은 역사상 그랑프리를 우승한 적이 없습니다. 앤디 카웰은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했고 그의 편결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페르난도는 은퇴가 아닌 2026년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2026년에 에스턴 마틴이 승리나 세계 타이틀을 위해 경쟁력이 있다면 알론소는 자신의 선택을 존중하고 팀이 승리할 때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직접 그렇게 말했고 2027년에는 그의 유산을 맥스 베르스타펜에게 남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라넬로의 내부 상황과 더 많은 권력을 원하는 여러 엔지니어들과의 환경관리, 루이스 해밀턴과 르클레르에 대한 프레데릭 바세의 발언, 2026년 말에 팀을 변경할 생각과 모나코, CP 이후 결정을 내릴 가능성에 대해 영상에서 다룬 모든 주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페라리의 오스카 피아스트리, 월드 챔피언십을 믿지 않는 베르스타펜, 그리고 내년의 에스턴 마틴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모두 읽고 답장하는 게 정말 기대됩니다. 항상 그렇듯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채널의 모든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여기 라스트로에서 모든 것을 마치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